네, 그러면은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좀 할 겸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 유형의 지문을 이제 전달을 했죠. 그래서 열심히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일단 주제를 찾는 문항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주제 찾는 것들 지문을 선별을 해가지고 제공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만나는 정말 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결국에는 주제를 찾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빈칸을 찾는 유형이라던가 이렇게 지금 주제를 찾는 유형이라던가 뭐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문제 있죠. 그거 하나 고르는 거. 1, 2, 3, 4, 5번에서 문장 번호 고르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의 경우에 거의 다 주제를 파악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뭐 주제는 당연하죠. 주제니까 주제를 고르는 거고. 흐름에 맞지 않는 거는 주제에 벗어난 그런 문장이 있는 거고. 빈칸은 주제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사실 해당이 되는데요. 그 이제 그 밑줄 그어진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주제에 있는 그 문제 맨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문항도 역시나 이제 주제를 알아야지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꼭 학생이 알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체 부분을 다 읽어야지만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문을 우리가 파악을 할 때, 모든 문장을 다 읽어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어야지 주제가 딱 나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주제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모든 지문이 그렇지는 않지만, 하지만 한 7, 80%에 해당되는 지문의 유형이 이제 주제문이 보통 두 가지식으로 많이 전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글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주제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앞쪽에 있다, 문장의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죠? 그쵸? 머리 두 자죠. 두 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겠어요? 주제문이. 그쵸? 중갈식이 되는 거겠죠? 그 맨 끝에 있어. 그럼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미갈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도 있고 뒷부분에도 있어. 만약에 이제 주제가 연달아 앞뒤로 이제 빡빡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거겠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양괄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7, 80%가 거의 두괄식 그리고 양괄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중간식도 그래도 좀 많이 나와요. 중간식은 어떤 구조로 좀 많이 나오냐면 앞부분에 약간 통념이 이제 제시가 되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최근까지 이러이러하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뒤에 하우에버이 나올 것 같은데 스러운 문장들이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글쓴이 의견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중간에 하우에버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우에버를 딱 등장을 하는 순간 걔가 주제니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이 하우에버에 있는 문장을 주제라고 생각해라. 그런 류인 거죠. 그런 이제 류가 이제 중간식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다수가 이제 앞부분에 주제문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좀 앞부분에서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냥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특히 이제 영어 지문도 그렇고 국어 지문도 그렇고 그냥 읽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쩍쩍쩍쩍 읽어 나가는데 막상 다 읽고 나면 주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제
글에 집중해가지고 어떤 기준점을 잡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별로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글을 읽는 행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주제가 뭔지, 키워드가 뭔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태도적인 부분에서 딱 앞부분, 첫 번째 문장 혹은 두 번째 문장을 읽는다. 읽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멈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그 다음에 이 글의 키워드는 이제 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글의 소지는 있잖아요. 뭐 교육에 대한 소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뭐 고고학에 대한 또 소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아 대충 이 글이 이런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키워드의 종류의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키워드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생각들을 좀 중간중간에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장을 통해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글쓴이의 의견은 무엇인 걸까?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뒤에 내용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지문을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제 예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시 앞에 있는 그 문장, 예시의 앞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시라고 하는 거는 주장과 근거 중에 어느 쪽일까요? 주장과 근거 중에. 그쵸? 얘는 이제 근거가 되는 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주장을 만약에 상대가 해.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토론을 할 때 내 어떤 찬성 측의 주장이든 반대 측의 주장이든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을 때에도 역시나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시라고 하는 게 근거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통계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근거 부분에 예시 말고 통계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의 격언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일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근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근거를 얘기할 땐 자신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를 풀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의 앞에 있는 문장이 좀 일반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주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하면은 그 주장이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를 들이면서 열심히 얘기할 이유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 예시 앞에 문장들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구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영어 지문을 이제 읽을 때 취해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태도들이에요.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나는 그냥 막 읽었던 것 같은데 어떤 글의 구조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장 읽고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글을 다 읽은 다음에 이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 복습을 해야 될 때의 어떤 태도적인 부분인데 구조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한 지문에 대해서 스스로 구조화를 좀 해볼 수 있는가. 이것도 자신이 주제를 잘 파악을 하고 글의 내용을 잘 이해를 했는지를 판단하기에 되게 좋은 거거든요. 처음에 이런 구조화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구조화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글이 대조글이다. 그래서 A라는 어떤 내용이 어떤 뭐가 있을까요? 뭐 주제가 있고 또 B라는 어떤 또 내용이 있다. 라고 했을 때 A라는 단어랑 B라는 단어가 되게 대조적인 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땐 글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이 A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 단어들이 또 이렇게 있을 거고 또 B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A랑 B는 반대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도 반대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보는 것도 다 구조화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대조글의 경우에는 그런데 뭐 인과관계에 있는 글이다, 인과관계 글이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조화가 되겠어요? 그렇죠. 뭐 A라는 또 내용이 있고 그게 원인이 돼서 B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어떤 구조화가 또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키워드는 아니고 단어들이 이렇게 쩌쩌쩌쩌 여기에 이제 포진되어 있을 거고 B에 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B 쪽에 이렇게 포함되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는 뭐 VS, 그다음에 화살표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표현을 했는데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거에 따라서는 뭐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구조화를 해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쉽지 않은 그런 사실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복습을 했다면 구조화까지 그려보면서 이제 선생님과 미리 이걸 이제 예습을 좀 하는 거죠. 이제 복습이라고 적었는데 예습 때 미리 해오는 것도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구조화가 맞는지를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뭐 저는 인과관계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과관계 글이 아니었네요. 이런 식으로 배워가면 좋겠죠.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얻어가는 게 좀 더 많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지문을 읽을 때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1번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주제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잠깐 멈춰서서 쭉 한번 읽어보고, 답도 골라보고, 주제가 뭔 거 같은지. 여기 주제를 고르는 문학이어서 그냥 이 번호를 고르는 게 이제 주제가 돼버렸는데, 그냥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볼 수 있겠다. 한 문장으로. 뭐 그런 것들도 여기 한번 적어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수업을 해 나가면서 알게 되는 그 주제와 비슷한지 이제 구별해 보는 것도 네, 의미가 있겠죠. 잠깐 멈춰서서 읽어보고 네, 한 문장으로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냥 충분히 시간을 가진 다음에 네, 적어도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좀 하고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장, 뭔가 뭔가 불안한 그런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오늘날의 학교 시스템에서 라고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그냥 막 읽어 나가는 게 아니고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일단 조금 반짝반짝 거리는 단어가 있다면 뭔가 남다른 존재감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뭘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것 같나요? 네. 여기 보면은 뭔가 디스터빙한 변화들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오늘날의 학교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경제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정책에 대한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학교 교육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글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제를 확 좁혀 나가는 그런 단어들 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스쿨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 그런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죠. 왜냐면 주제를 확 좁혀서 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좀 약간 불안한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디스터빙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쵸? 디스터빙이 몰랐을 수도 있는데 어 그리고 또 뭐 디스터빙이라는 단어는 일단 알긴 아는데 그게 뭐 불안한까지는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불안한이라는 뜻이랑 연결을 못 지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뭐 모른다고 해봅시다. 이게 좋은 단어인지 나쁜 단어인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변화라는 단어는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변화일까? 이게 어떤 변화가 지금 생각을 갖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는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유추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체인지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글쓴이의 주장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쓴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나아가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변화를 좋게 생각하는지, 나쁘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쉽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를 판단하면서 글을 읽는 게 사실 제일 쉽고, 좀 간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글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딱 나눠지지 않을 수 있지만, 모호한 태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 단어에 대해서 글쓴이가 좋게 생각하는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1차적으로 좀 판별하면서 글을 읽으면 그래도 좀 더 쉽게 글이 읽혀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문학에서도 시를 배울 때 맨날 동그라미, 세모 이런 걸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글쓴이가 좋아하는 어떤 시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는 그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고 싫어하는 애는 세모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또 그 시의 주제를 찾아가거든요. 그렇죠? 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다 주제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뿐만 아니고 고등학교 내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서술형 문항들을 보면 중학교 때는 뭐 문법을 물어본 서술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문법을 물어보면서도 요약을 해본다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작성을 해봐라. 이런 서술형 문항들이 되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고학년으로 갈수록 우리는 결국에는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게 고차원적인 능력이면서 되게 중요한 능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오늘날의, 그쵸? 오늘날의 학교 시스템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 변화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글쓴이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을 읽으면서 그 변화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럼 다음 문장을 어,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간 글을 좀 더 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는 글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한 문장에 있어서 좀 줄 수 있는 팁인데, 약간, 뭐라 해야 돼, 필러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글을 읽으면서 내 말을 넣는 거거든요. 내 말을 넣는 거. 내 말을 넣는 게 뭐냐면, 이어질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뭔가 설명해주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많은 친구들이 되게 뚝뚝 끊기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펀딩. 펀딩이 뭔지 아나요? 펀딩. 후원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지원받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데, 뭐 다른 사람이 어떤 지원금을 주는 거를 이제 펀딩이라고 하는데 그 펀딩이 이제 빈번하게 뭐랑 연결이 되냐라고 한다면 점수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 이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애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펀딩은 빈번하게 연결한다. 연결된다라고도 안 해요. 이게 지금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표시를 하자면 비동사 PP는 뭐죠? 수동태죠. 근데 수동태를 일단 해석을 안 해. 능동으로 갑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후어는 연결한다. 점수와 그 다음에 성취된 표준화된 시험 주로 평가한다. 기계적 암기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뚝뚝 끊기면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를 이해시킬 수도 없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되게 로봇이 딱딱 끊기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요즘 로봇은 그렇지도 않죠. 근데 어쨌든 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필러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그냥 글과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딩이라는 게 빈번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 여기서 잠깐 끊고 뭐랑 이걸 넣어요. 뭐랑 연결이 되는데 아 점수랑 연결이 되는구나. 그럼 또 여기서 또 넣어요. 그럼 어떤 점수? 이렇게 말을 넣습니다. 이게 다 저는 필러라고 소개를 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어떤 점수냐면 지금 얘는 어떤 구가 지금 등장을 해서 스코어즈를 꾸며주는 지금 과거 분사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취된 점수인 거예요. 근데 뭐로 성취된 거야? 표준화된 이것도 지금 과거 분사네요. 그렇죠? 표준화된 테스트로 성취된 그 점수로 후원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컴마 위치는 딱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같은 단어가 뭐죠? 힌트 두 개입니다. 두 단어예요. 이거 모르면은 곤란하죠. 네, and it이라고 가면 되죠.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앞에 문장에 이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컴마 위치를 많이 쓰죠. 그래서 후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표준화된 점수에 의해서 이제 그 후원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주로 기계적 암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and it의 it이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명사를 이제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사실 눈속임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뭐, 안 속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요. 앞에 문장에서. 누굴까요? 그쵸. 이 표준화된 시험을 이수로 받은 거겠죠.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가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후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학교 시스템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학교 시스템에서 뭔가 받을 수 있는 후원, 뭐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 후원이 이제 주로 기계적 암기를 평가하는 그런 굉장히 표준화된 시험에서 성취된 그런 점수랑 그 펀딩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고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 간의 어떤 관계를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학교 시스템이라는 그 것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그 변화라는 게 그냥 단순히 기계적 암기만으로 평가되는 그 시험의 점수만으로 뭔가 후원이 결정되고 말고 하는 게 뭔가 과거랑 다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건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장이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체인지와 무슨 체인지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 문장까지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느끼겠지만 이게 지문을 한 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100이라고 해봅시다. 글을 완벽 이해했다라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완벽 이해. 아니, 완벽까지는 아니고 글을 이해한다는 건 주제 파악을 했다는 거죠. 주제를 이제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냥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이 문장이 뭔지를 알면은 그냥 주제는 당연히 파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제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구문 분석을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소 단위들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한 것들을 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단어를 알고 문장 하나를 잘 해석을 한다고 그 전체 지문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주제라는 건 여러 문장들이 만들어서
얼개가 짜여져서 하나의 어떤 주제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법을 잘 알고 단어를 알고 구문을 잘 아는 거는 전체 지문을 이해한다는 것에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에는 독해적인 부분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독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 음, 막 몇 주 안에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단어는 그냥 사실 뭐 워드 2000, 뭐 이런 뭐 그런 거 달달 외우면은 단기간에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법도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나오는 어법이 거기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법이 된다는 건 이제 구문 정도도 좀 잘 해볼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단기간에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여기를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단시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자극 독해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주는 선생님과 수업도 오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좀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얘는 잘 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 쟤는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와요. 뭐 영어 성적이 잘 나와요 하는 애들은 이제 독해력이 이미 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단어도 잘 모르고 어법도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또 답을 기가 막히게 찍는 애들은 독해력이 어느 정도 밑받침이 된 애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탄탄한 건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 구문, 어법적인 게 50이고 독해력이 50이니까 요것만 올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결국에는 독해력을 올릴 생각도 같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독해력을 어떻게 올리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잠깐 생각을 멈춰서서, 그러니까 읽는 걸 멈춰서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 그쵸? 그리고 구조화도 만들어 보고, 스스로 주제문도 한 문장으로 적어 보고, 이런 거는 것을 통해서 그걸 이제 열심히 반복하고, 또 글의 유형도 있잖아요. 아까 전에 뭐 두 가지 그런 얘기도 했었고, 뭐 대조 글이며, 뭐 인과관계 글이며, 뭐 그런 글의 유형들도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을 무수히 많이 접하면서 이제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독해력인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별로 독해력이 좋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뭔가 문과고, 그리고 문과고 좀 글을 잘 읽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뭔가 그리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좀 노력을 한 케이스거든요. 뭐 좋다고 하는 책도 읽어보고 독해력 높일 수 있는 그런 책도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 단어 구문 어법 외우는 그 시간을 들이는 것만큼 독해력 자체를 높이기 위한 이제 시간도 많이 충분히 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두 번째 문장까지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좀 봐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보면은 뭔가 어, 좀 보니까 어때요? 좀 주어가 좀 긴 거 같은 느낌도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거는 쉽잖아요. 그냥 딱 주어고 is는 그냥 동사고 그렇죠? 근데 세 번째 문장을 보려니까 뭔가 좀 주어 기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가버리는 게 아니고 글을 읽기 전에 주어가 어디까지인지 동사가 어디부터인지를 파악을 해야죠. 동사를 찾는 게 쉽잖아요. 동사 될 만한 애가 뭐가 있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이거든요. 여기가 동사 부분이라고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러한 뭐 이와 같은 그런 시험들에 가르치는 것은 뭔가 피할 수 없게 필연적으로 뭘 좀 집중을 하게 되냐면 어떤 자원들 그리고 어떤 커리큘럼 교육 과정에 집중을 한대요. 근데 어디에 맞춰진 거냐면 좀 낮은 점수에 있는 학생들에게 맞춰져서 어떤 커리큘럼이 이제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저는 이런 디즈 같은 거 중요하게 본다고 얘기했죠. 왜냐면 앞에 있는 무언가를 지칭할 때 그걸 꼭 뭐를 지칭하는 건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시험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디즈는 무슨 시험을 얘기하는 걸까요?
앞에 문장에서 확인을 해야겠죠. 이런 생각들. 그래서 요거죠, 요거. 그쵸? 그래서 뭔가 표준화된 시험들과 같은 그런 시험들의 이 투에 지금 따옴표가 붙어 있는데 뭔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따옴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가르치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낮은 점수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 과정을 좀 이제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생각을 해야겠죠. Y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왜 앞과 같은 그런 표준화된 시험들은 점수가 낮은 애들한테 뭔가 집중하게 만드는 걸까요? 높은 애들한테 집중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네,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왜냐면 지금 표준화된 점수로 이제 뭐 점수에 맞춰가지고 후원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학교가 평균이 80이야. 굉장히 높죠? B라는 학교가 평균이 60이야. 그럼 후원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A 학교한테 주겠어요? B 학교한테 주겠어요? 당연히 A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이 글에 따르면. 그러니까 B 학교는 이제 딱쪽 명단을 보겠죠. 그러면서 제일 점수 낮은 애 누구야? 이러면서 지금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점수 낮은 애들을 점수를 끌어올려야 7, 80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집중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학교 스쿨의 시스템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이어서 지금 두 개의 문장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변화, 이 뭔가 점수에 맞춰서 그 표준화된 시험에 맞는 그 점수에 맞춰서 후원을 하고 또 후원을 받고 또 그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점수가 낮은 학생들한테 집중하는 그러한 어떤 현상, 그러한 과거와는 다른 변화를 이제 디스터빙하다라고 뭔가 힌트를 줬는데 불안한이라고 하는 거에 좀 힌트를 주긴 했는데 이 글쓴이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까지 이제 나아가면 답을 골라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계속 가볼게요. 지금 다음 문장을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이렇게 길면은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게 보고 와 길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이랑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한 문장씩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읽다가 길네 이렇게 느끼는 애들도 많거든요. 미리 문장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못 먹어도 보다 이러면서 일단 바로 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일단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주어가 딱 또 지금 길어 보이잖아요. 그쵸? 그 동사가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일단 찾아봐야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네, 리미츠죠. 그쵸? 리미츠가 지금 동사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애들은 네, 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압박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고민해봐야 돼. 무슨 압박감 얘기하는 거지? 왜 압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한다면 주어가 일단 여기까지니까 더 pressure부터 스튜던트까지가 주어니까 한번 봤을 때 어떤 압력이냐면 좀 bring up 하는 압력이에요. 근데 무엇을 bring up 해요? 계속 필러 넣고 있어요. 무엇을? 뭐 이러면서. 테스트 스코어즈를. 왜냐면 테스트 스코어즈로 지금 펀딩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을 하니까. 그 테스트 스코어즈를 bring up 하려는 그런 프레저리래요. 근데 누구를 위한? 이렇게 애쓰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 시험 점수를 브링업 하려는 그런 압력. 왜 브링업을 해석 안 하고 계속 브링업 하냐면 이 단어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이 수거가 항상 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애쓰는 학생이라고 하는 거면 그 점수 낮아가지고 커리큘럼 완전 집중된 그런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테스트 스코어즈를 뭐 하려는 압력일까요? 힌트.
업이 있죠. 뭘 것 같아요? 테스트 스코어들을 뭐 하려는 압력일까요? 그쵸. 이게 해설지에서는 끌어올리다라고 나와요. 끌어올리다. 그러면 이제 뭔가 그러려니 되죠. 그쵸. 뭔가 위로 끄집어 올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러한 압력들은 제한을 합니다. 뭐를? 또 필러 넣었어요. 어떤 시간을 제한을 한대요? 뭔가 개별화된 그런 배움의 그런 종류를 위한, 그런 류를 위한 시간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배움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추가적으로 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을 딱 보는 순간 얘가 관계 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를 좀 알아보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 같아요? 뭔 거 같아요? 관계 대명사인 것 같아요? 접속사인 것 같아요? 그쵸, 관계 대명사죠. 왜냐? 접속사는 뒤에 어떤 문장이 와줘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줘야 되고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주니까 지금 동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챌린지 A to B 이렇게 가져야 되죠. 그래서 A를 B 하도록 뭔가 어 뭔가 도전시키는 거, 뭐 노력시키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는데 이 개별화된 교육이라는 게 이제 저는 교육을 전공을 했었으니까 잘 알지만 잘 모를 수 있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좀 잘 보면은 뒤에 설명을 잘 모르더라도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사실 좀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인디비주얼 러닝이라고 하는 거. 일단 대조글이네요, 이 글은. 그쵸? 파악을 했어요? 지금 이 인디비주얼드 아라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vs 할 수 있는 애가 앞 문장이 있어요. 앞에 문장을 확인해 보면 뭘까요? 이걸 파악했으면 능력이 좋은 겁니다. 스탠다사이즈드 테스트가 좀 반대되는 성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얘는 뭔가 기계적 암기를 이제 강조하는 애죠. 그쵸? 그러면 individualized learning에 대해서 봅시다.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뭔가 다다를 수 있도록 도전시키는 그런 learning이래요. 근데 어디에 다다르게 하냐면 필러 넣었죠. 그들의 가장 높은 어떤 포텐셜에 다다르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을 장려하는 그런 어떤 인디비주얼들한 러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사들은 좀 어떤 덜 기회를 갖는데요. 어떤 덜 기회를 갖는 거냐면 뭔가 창조적인 생각, 그다음 창조적인 생각을 장려하는 어떤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생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 that과 연결되는 거라 치고 여기다 표시를 했는데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면 고쳐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that 안에 있는 애를 그 뒤에 있는 걸로 잡아버리면 되게 이상해져요. 왜냐면 인디비주얼드 러닝은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봤을 때 스탠다드 테스트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계적 암기만 시키는 거였고. 그런데 여기에만 또 여거에 점수만 올리려고 집중하다 보면 이 individualized learning을 이제 제한한다. 그런 시간을 제한한다라고 하니까 좀 약간 대조적인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되게 좋은 애예요. 그래서 challenges all students to reach their highest potential까지는 그 좋은 내용이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어떤 뭔가 창조적인 생각을 장려하는 기회를 적게 한다라고 말하는 건 갑자기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을 잘못 표시했구나. 정정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처음부터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읽다가 뭔가 잘못됐네. 그랬으면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점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학생들이 그들에 맞는 가장 높은 포텐셜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러닝을 하는데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앞에 있는 그런 프레저리 계속 지속된다면 선생님들은 좀 창조적인 생각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직접적인 뭔가 체험 활동, 핸즈온은 체험
직접적인 그런 뜻이니까 체험 활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체험 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to부터 activities가 연결이 되고 이 opportunity를 꾸며주는 애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글쓴이 의견이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까지만 하더라도 펀딩이 그냥 재별화된 교육이 아니고 표준화된 그런 테스트에 의해서 되는구나. 뭐 이런 약간 중립적인 내용이었다면 그 다음 문장을 해석을 해보니 그러한 압력으로 인해서 뭔가 개별화된 교육, 여기서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그 교육의 기회도 줄어들고 선생님들이 뭔가 창조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체험 활동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글쓴이는 이 변화된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변화된 상황인 것에 대한 왓은 우리가 파악을 했죠. 뭔가 스탠더다이스드한 그런 테스트에 의한 점수를 강조하는 거. 그쵸? 그거를 강조하는 게 이제 불안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맛에 해당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글쓴이의 의견은 이거에 대한 이제 글쓴이의 판단이죠.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는 거죠.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주제문을 골라보면 되겠죠. 1, 2, 3, 4, 5번 중에서 뭘까요? 네, 답을 골라봤을까요? 정답은 4번이죠, 4번. 봅시다. 근데 보면 끝까지 안 읽나요? 끝까지 읽을 필요가 오히려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까지도 다 알았고,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궁금증을 이제 들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답도 다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뒤에까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4번 문제점. 문제점 맞았죠, 그렇죠? 근데 뭐에 대한 문제점? 그런 그 표준화된 그 검사에 학생들을 너무나 거기에만 집중시키는 것.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이 글의 주제였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글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이제 주제문을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쵸?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평소에 복습, 그러니까 예습을 할 때 스스로 이거를 따라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도중에 그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방향성이 맞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정말 잘 맞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독해력을 키워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방법이겠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